이재명이 최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 벌어서 집 사겠다는데 1주택자까지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 안 대야 된다. 여러분들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절대가 아닙니다. 가급적이에요. 손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1주택자는 살려는 드릴게. 딱 이거예요. 1주택자까지 너희들은 그래 전국의 반이니까 죽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는 살려는 드릴게. 그리고 상속세 완화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공제 한도를 18억까지. 오, 10억에서 18억까지 굉장히 많이 올린 모습이죠.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살다 처음 봅니다.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공제한다는 방안을 딱 내놨는데 이게 지지율 싸움이 가장 치열한 딱 마용선 구간이에요. 마용선 구간이 한 18억 정도 돼요. 구축 정도가. 신축은 뭐 그보다 마레프라든지 마푸자는 20억이 넘지만 구축은 1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그리고 18억 이하가 수도권 주택의 90% 해당이 됩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지지율을 위해서 18억 이상은 완전 부자. 그 이하까지는 그냥 내가 봐주겠다. 건들지 않겠다. 딱 전략적으로 정말 절묘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하면 그거야. 1주택자까지 초보자 말고 적당한 중상층까지는 봐주겠다. 실용주의를 꺼내는 모습이죠. 표를 위해서.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우리 적폐는 과연 어떤 입장일지.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부동산 정책에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안 건드릴 테니까 지금 세제에서 세금만 잘 내라.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절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면은 또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다주택자 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국토보유세. 이 공약은 무리한 정책이었다. 이거는 사실상 철회입니다. 부동산의 잦은 정책 변경이 지금의 문제를 초래했다. 돈 많은 사람 비싼 집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다주택자를 굉장히 제약시하면서 악마화했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왜 태도가 갑자기 변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은 한마디로 세게는 더 안 하고 지금보다. 하지만 규제 완화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규제를 유지하는 정도. 지금 굉장히 세잖아요. 유지하는 정도. 이것도 되게 완화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완화적인 표현이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때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 조기 대선 가능성 열어두고 표를 위해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투자자, 우리 우파들은 이재명에게 발작하는 건 그거예요. 급진적인 개혁. 다 때려잡고 1세대 1주택법, 토지 공개념 이런 거 할까봐 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의식해가지고 다소 완화된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과는 180도 다른 스탠스이긴 합니다. 근데 안심할 수는 없죠. 당연히 국토보유세 처리하긴 했지만 일단 가치관 자체가 평등해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 같은 적폐는 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또 때려잡을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걸러서 들 필요는 있다. 그렇잖아요. 과거를 보세요. 1가구 1주택법까지 나왔습니다. 강제했다니까. 이거 발의까지 했어요. 다행히 진행이 안 된 게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또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뭐다? 국가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듯이 이재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 아무리 표를 위해서라고 해도 집도끼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보셨잖아요. 오마이뉴스까지도 비판을 하는 거 보면은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생각이 살짝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화전양면 전술일 수도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아니면 나는 유연성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선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한 게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4일째 또 한국에 엔비디아 생기면은 30% 떼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여전히 바뀐 건 없어요. 네.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우클릭을 하는 건 맞죠. 예전에는 이런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일단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는 정권을 내줬죠. 국민 반발을 굉장히 샀기 때문에. 이거를 교훈을 삼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거처럼 부동산 규제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세긴 해. 여기서 어떻게 더 세게 할지는 저는 상상조차 안 되거든요. 또 지지층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수도권에서 전세로 거주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내 집 마련을 했어. 그래서 자가를 보유한 직장인 부부가 주축을 이루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 그래서 18억 이야기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회의원들에게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욱 의원이 신도시 노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 1기 신도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박찬대 의원 총선 이후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 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아니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다 민주당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도 불을 누리게 되고 지지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살짝살짝 우클릭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운동권 강경한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거의 퇴출이 됐죠. 대표적으로 박영석, 김경수, 임종석 이런 인물들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밀려났습니다. 친문재인 그분들이 많이 밀려났죠.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실용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인 좌파적 복지 중심의 정책보다는 자산가치 유지와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는 경향도 살짝 생긴 거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까지는 살려는 드릴게. 다주택자는 가급적 안 건드린다. 그리고 재정 확대 계속적으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국민 그 25만 원 지역 상품권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엔 돈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주택자 규제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돈은 뿌리고 그러면 양극화가 계속 커지는 거죠. 또 반론도 있어. 야 무슨 양극화가 커져. 우리가 지금 일본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야 디플레이션 될 수도 있는 거야. 경제가 침체가 되면 소비가 멈추고 그 누구도 자산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핵심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일본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답답한데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일본이랑 우리는. 일단 일본은 자민당이 1955년부터 무려 70년 동안 집권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야당이 정권을 잡은 거 딱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보수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론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수가 되니까. 자민당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긴축도 강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경기가 장기 침체한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수렁이 빠진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인상을 했습니다. 97년 5%, 2014년 8%, 2019년 10%. 세금을 깎아줘도 모자를 파네. 세금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돈을 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2012년 아베노미스 전까지는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일본 따라 장기 침체한다는 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요. 네, 긴축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본 따라간다는 논리라면은 일본을 당연히 반면교사 삼겠죠.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 증세보다는 당연히 재정 확대, 돈을 풀겠죠. 통화 완화를 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이 멈추고 돈이 많이 필요하고 증세하겠죠. 근데 증세하면은 그 정권은 끝난다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못한다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저는 유동성 공급이 더 유력하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빠질 우려가 저는 굉장히 적다. 스태그플레이션 빠지지 않을까.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동산 규제는 지금보다 더 세게 하기 어렵고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인플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란지의 분위기가 웬만해서는 식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